블라디미르 푸틴은 보여주기를 좋아해요. 자신을 강한 지도자로 내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러시아를 완전히 통제하는 강한 지도자로 자신을 내세웁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이 사망하거나 투옥된 명단이 아주 깁니다. 하지만 최근 푸틴의 겉모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대통령님,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푸틴은 1999년에 권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그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도전한 이들이 모두 신비롭게 침묵당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 그를 권좌에서 내리겠다고 맹세한 사람만 예외였죠. 2000년대 후반 한 낯선 인물이 갑자기 언론 헤드라인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무기나 반역이 아니라 사실과 논리로 푸틴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수천 명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를 얻었고 많은 이들이 그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정도였습니다. 그는 무시하기엔 너무 위험해졌고 푸틴은 그를 제거할 때가 됐음을 알았습니다. 푸틴은 그를 제거하려고 비열한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거의 모든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너무 똑똑했기 때문이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영리했습니다. 이 인물의 이름은 알렉세이 나발니였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일부 사람들을 화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이 영상을 알고리즘에서 내리려고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면 우리가 그런 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발니는 2004년 모스크바의 과도한 개발 반대 운동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해 이후 점차 국영기업 부패 폭로에 집중했습니다. 2008년까지 그는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트 부패를 조사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블로그와 미디어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2010년 나발니는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반부패 단체인 로스피를 설립하여 정부 지출을 감시하고 법정에서 부정행위에 맞섰습니다. 이 조직은 그의 더 큰 프로젝트 기반이 됐습니다. 2011년 그는 FBK라는 반부패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FBK를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 재단이 푸틴의 가장 큰 악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FBK는 러시아 정치 엘리트 부패 조사에 그의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빠르게 퍼뜨릴 천재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FBK는 꼼꼼히 조사한 폭로 영상을 제작해 주로 유튜브에 올려 수천만, 나중엔 수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크렘린이 대중매체를 완전히 통제하는 상황을 우회한 결과였습니다. 정권에게 유일한 문제는 이것들이 단순한 지역 수준의 폭로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FBK는 정권의 핵심을 직접 겨냥하는 대형 탐사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습니다. 2015년 차이카 조사에서 유리 차이카 검찰총장 아들들이 조직 범죄와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그는 당신에게 다이아몬드가 아니다. 다큐멘터리가 전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부패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2018년에 주도한 시위로 전국적으로 257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무단 집회를 막기 위해 참가자들을 체포했을 때 물리적인 시위는 쉽게 통제됐습니다. 나발니가 그 사실을 알자 푸틴은 다시 무력한 방법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끔찍한 놀라움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1월 19일 나발니가 러시아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공항에서 체포된 후 그의 팀은 러시아 야권 최대의 폭발적인 조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로 제목은 푸틴의 궁전, 세계 최대의 뇌물의 역사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알렉세이 나발니 본인이 직접 내레이션을 맡았으며 출국 전에 녹음되었고 그가 감옥에 갇혀 불확실한 운명을 맞이하고 있을 때 공개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블랙시 해안의 갈렌치크 근처에 블라디미르 푸틴만을 위해 1350억 달러를 들여 지어진 비밀 저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출된 도면, 청구서, 내부 고발자 증언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나발니가 역사상 가장 큰 뇌물이라고 부른 내용을 밝혀냈습니다. 푸틴의 측근인 올리가르히, 국영석유 회사의 수장들, 억만장자들이 이익이 되는 계약을 대가로 건설 자금을 댄 정교한 부패 구조였습니다. 그 부동산의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부지는 7,800헥타르 약 19,300에이커에 달했으며 이는 모나코 공국의 39배에 달하는 크기였습니다. 본관만 해도 17,691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항공 촬영 영상에는 크림색 2층 저택이 보였고 이 저택은 터널을 통해 흑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아무도 상상 못한 모든 작은 세부 사항까지 기록했습니다. 조사 결과 궁전 전체에 824개의 변기솔과 비싼 휴지거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비싼 물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측근들이 대부분 러시아인들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즉각적이고 전례 없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공개된 지 처음 2시간 만에 조회수가 거의 300만에 달했습니다. 이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9,300만을 다시만 넘었고 이후 1억 3,400만 회를 돌파하며 역대 가장 많이 본 정치 폭로 영상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조사는 러시아가 수년 만에 목격한 최대 규모의 전국적 시위를 촉발시켰고 전국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상징적인 조롱의 행위로 시위대는 거리에서 금색 변기소를 흔들며 행진했습니다. 크렘린은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폭로가 워낙 치명적이어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분노하며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야권 주장에 이렇게 대응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조사에 언급된 것이 자신이나 가까운 친척 소유가 아니라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는 의혹을 낡은 뉴스라며 일축하고 푸틴이 궁전을 소유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발리와 그의 운 덕분에 이 폭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운이 없었다면 나발리는 죽음과의 싸움에서 졌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미스터리한 죽음이었을 겁니다. 궁전 조사로 러시아가 흔들리기 5개월 전 크렘린은 이미 나발리 문제를 영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2022년 8월 20일 나발리는 시베리아의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심하게 아팠습니다. 비상 착륙 후 항공기 내에서 고통스런 비명을 지르는 나발리의 모습이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지지자들이 당국이 독이 사라질 시간을 벌려 한다고 비난하는 긴장 속에서 나발리는 혼수 상태로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 항공 이송됐습니다. 며칠 만에 화학무기 금지기구 인증 5실의 혐실이 많은 데다 사선 치는 이들이 의심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9월 2일 독일 정부는 나발리가 소련 시절의 군사용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에 의해 중독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모두 이를 독립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노비촉은 2018년 영국에서 전 러시아 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 중독에 사용된 무기와 같으며 러시아 정부의 명백한 흔적이었습니다. 크렘린은 이를 예상대로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중독 사건을 부인하며 알렉세이 나발리가 CIA를 위해 일한다고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어난 일로 이 암살 시도는 21세기 가장 주목할 탐사 저널리즘 성과 중 하나가 됐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벨링캣, 인사이더, CNN 데어 슈피겔이 조사한 결과 러시아 연방보안국 이 암살 시도에 연루된 방대한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허술한 항공기 탑승자 명단과 전화 메타데이터 암시장을 이용해 조사팀은 화학 및 생물학전, 의학, 특수작전 분야의 경력을 가진 약 15명으로 구성된 러시아 연방보안국 전담 부서를 밝혀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범죄과학연구소 소속의 이 비밀 독살팀은 2017년부터 알렉세이 나발리를 끈질기게 뒤쫓아왔으며 30회가 넘는 항공편에서 그와 동행했습니다. 조사팀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프, 이반 오시포프, 블라디미르 파니에프 등 세 요원을 추적했고 이들이 나발리가 독살된 톰스크로 이동했습니다. 휴대전화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은 결정적 순간에 나발리 호텔 근처에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복잡한 작전이 대통령 집행실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으며 러시아 권력 최상층부에서 승인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이전에도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7월 나발리의 아내 율리아는 칼리닝그라드 여행 중 갑자기 심하게 아팠으나 다음날 아침에 회복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 3명이 칼리닝그라드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부부가 그곳을 여행했을 때였고 통화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비행기 탑승 직전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령 맥샤코프와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때때로 나발리를 제거하기 위해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속옷이었습니다. 나발리는 보통 FSB보다 한 발 앞서 있었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나발리 자신에게서 나왔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독일에서 요양 중이던 나발리는 대담한 비밀 작전으로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 콘스탄틴 쿠두라이프 스태프에게 전화했습니다. 나발리는 전화번호를 위장해 안보위원회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가장하며 실패한 작전 공식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벨링캣 기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이 49분 통화에는 충격적인 자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발리가 중시한 의류와 가장 위험한 물품을 묻자 쿠드라이프 스태프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속옷입니다. 신경작용제가 속옷의 가랑이 안쪽 부분에 발라졌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톰스크에 있는 나발리의 호텔에서 쿠드라이프 스태프는 자신의 부대가 조종사가 옴스크에 비상 착륙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나발리가 2가지 통제 박 요인으로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비상 착륙을 위해 항로를 변경한 것과 시베리아 의사들이 해독제를 투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부대가 나발리 옷을 회수하러 옴스크에 갔다고 바로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검사 전에 나보 체크 흔적을 없애려고 옷을 처리한 것입니다. FSB는 이 녹음을 도발과 위조라고 일축하며 외국 특수기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벨링캣은 대표자들을 현장에 배치해 공개된 오디오 영상 기록 외에도 직접 목격자를 확보했습니다. 실패한 암살 시도는 러시아의 치명적 무기 보유와 크렘린 반대가 목숨을 건 위험임을 보여줍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나발리가 러시아 정부의 암살 시도에도 귀국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들이 수년 동안 자신을 망가뜨려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생존이 어떤 보호의 증거가 아니라 우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2021년 1월 17일 그는 러시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는 2014년 사기 혐의 집행유예 조건 위반으로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입국 직후 체포됐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정치적 동기라고 주장했고 유럽인권재판소도 공정한 재판권 침해를 판결했습니다. 그 후 그는 러시아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법원과 교도소를 오가며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도 차례로 체포됐고 그의 형량은 터무니없는 혐의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는 극단주의와 테러 혐의로 19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를 정치활동에 대한 보복이라며 국제적으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총 27번에 걸쳐 누적 283일에서 300일까지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려 만든 심리적 굴욕 도구들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그의 변호사들은 약 3주간 그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시스템에서 사라졌다가 FKUIK3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카르프에 있는 폴라 울프 교도소는 야말 네네츠 지역에 위치하며 모스크바에서 1200마일 북극권에서 40마일 북쪽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이송된 후 나발리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새로운 산타클로스입니다. 이제 북극권에 삽니다.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불과 2달 뒤인 2024년 2월 16일에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교정당국이 47, 새해 나발리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는 산책 후 몸이 안 좋아 거의 즉시 의식을 잃었다고 교도소 당국이 밝혔습니다. 그는 산책 후 몸이 안 좋다고 말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국가는 나중에 그의 사망 원인이 자연사 또는 심장 부정맥과 관련된 급사 증후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정황은 즉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사망 보도. 전날 나발리는 화상법정 심리에 출석해 농담하며 건강해 보였습니다. 폴라 울프 교도소의 한 수감자는 2월 15일 저녁에 매우 이례적인 활동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는 갑작스러운 교도소 점검으로 보이는 일이 포함됐으며 수감자들은 막사에 감금되고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2월 16일 아침 한 수감자는 오전 10시에 나발리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공식 보도자료가 16시 19분, 즉 모스크바 시간으로 14시 19분에 발표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인권단체 굴라구넷에 따르면 공식 보고서에는 2월 16일 교도소 내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2월 14일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들이 도착해 음성 및 영상 감시 장비를 비활성화한 결과로 해석되었습니다. 굴라구넷은 나발리 시신의 멍 자국을 기록했으며 부검의들이 이를 사후 손상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아내 율리아 나발라야는 즉시 블라디미르 푸틴을 남편 살해범으로 비난했습니다. 2024년 9월 17일 그녀는 극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영상 성명에 따르면 지지자들은 남편의 생물학적 샘플을 러시아에서 빼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샘플들은 두 국가의 독립연구소에 보내졌고 그녀는 두 곳 모두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세이는 살해됐고 그녀는 그가 독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연구소들은 정치적 우려로 결과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나발라의 팀은 카르프 교도소에서 5 직원의 증언을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언들은 공식 설명과 달리 나발리를 언급했습니다. 가슴과 복부에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고 심한 기침을 하며 고통에 신음하고 경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가 사망 전 몇 시간과 사망 후 감방에서 촬영된 미공개 사진에는 바닥에 구토물과 피가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건강했던 47, 새 야권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해 신뢰할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의심했지만 러시아 내부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요새에 도전하고 부패를 폭로하며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면 정권은 당신을 제거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든 살인이 분명해 보여도 나발리의 죽음은 크렘린의 편집증을 끝내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불러왔습니다. 그를 기억하거나 지지한 모든 이를 겨냥한 전국적 복수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 2월 16일 나발리 사망 소식에 크렘린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러시아 전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여러 도시에서 솔로베츠키 스톤 등 정치적 탄압 희생자 기념비에 꽃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조직된 시위가 아닌 조용한 슬픔의 표현이자 평범한 사람들이 부패를 폭로한 남성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독립인권감시단체인 오브이딘포에 따르면 국가의 대응은 즉각적이고 잔혹했습니다. 그가 사망한 뒤 첫 사흘간 최소 36개 도시에서 400명 넘는 이들이 구금됐으며 이는 2022년 9월군 동원령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정치적 체포였습니다. 이것은 치안 유지가 아닌 처벌이었고 법원은 조문객 처리를 위해 밤새 일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만 최소 154명 이 꽃을 놓았다는 이유로 최대 14일의 행정 구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개별 사례들은 잔혹함을 드러냈습니다. 세르구트에서 한 남성이 꽃을 놓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머리에 총이 겨눠졌다고 합니다. 신부가 추모 예배를 준비하다 경찰에 체포된 후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한인권 운동가는 나발리의 추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10일간의 행정 구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국은 조용한 추모조차 공공질서 위협으로 봤고 이런 공포는 일상이 됐습니다. 2025년 2월 16일 나발리 사망 1주기에 러시아법 집행기관이 추모 집회에서 최소 42명을 구금했습니다. 이는 1년이 지나도 크렘린이 공개적 동정 표현을 여전히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탄압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애도자들 탄압은 훨씬 더 음흉하게 진행되는 일의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정권은 나발리 반부패 재단에 재정 지원한 모든 이들을 전국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1세기 감시 기술과 소련식 집단 처벌을 결합해 한 세대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모스크바 시법원은 반부패 재단을 극단주의 단체로 선언했고 이 판결은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8월 5일 나발리 팀은 미국 결제 시스템으로 새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스트라이프는 이 플랫폼이 안전하며 러시아 보안기관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캠페인 첫날 일부 기부자들의 은행 명세서에 재단 웹사이트 주소에 일부가 표시되면서 즉시 치명적인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보안기관은 초기 은행 명세서를 분석해 스트라이프가 결제 처리에 사용한 고유 가맹점 아이덴티피케이션 등 공통 거래 표시자를 확인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잠재적인 용의자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제한적일 수 있었던 조사가 전국적인 대대적 수사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탐사 보도 매체 메디아조나는 극단주의 자금 지원과 관련된 최소 110사건의 형사사건을 추적했습니다. 과거 재단 기부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법원 기록, 사법기관의 보도자료, 그리고 피고인들이 직접 제공한 정보를 종합한 것입니다. 표적이 된 이들은 강경한 운동가가 아닌 평범한 교사, 프로그래머, 민속학자, 소액기부 시민들이었습니다. 모두 정당한 반부패 활동을 지원한다고 믿었습니다. 나발리에게 일어난 일은 이전에 푸틴을 비판했던 또 다른 인물인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에게 일어났던 것과 정확히 같은 패턴을 따랐습니다. 목표는 같았지만 길은 달랐습니다. 1989년 호도르코프스키는 뱅크 미니탭을 설립했고 이는 소련 해체 후 러시아 최초 민간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혼란스러웠던 1990년대 민영화 과정에서 국가 자산이 헐값에 팔려나갈 때 호도르코프스키는 통화 및 상품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1995년 미니탭은 민영화 경매로 3억 5천만 달러의 러시아 2위 석유 회사 유코스를 인수했습니다. 이 투자는 엄청나게 수익성 높은 투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호도르코프스키는 맥킨지로 경영 구조를 재편하고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로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 유코스를 현대화했습니다. 유가 상승과 이러한 개혁이 결합되면서 유코스는 하루에 거의 2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엄청나게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2003년까지 호로드코프스키는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되었고 그의 재산은 150억에서 160억 달러로 추정되어 포브스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약 16위에 올랐습니다. 유코스는 러시아 석유 산업에서 서구화의 선두주자임을 자처했으며 기업의 투명성으로 두드러졌습니다. 대부분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이 크렘린과 연줄로 불을 쌓고 정치적 중립을 지킨 반면 호로드코프스키는 운명적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푸틴 지배력에 공개 도전했습니다. 2001년 그는 러시아에서 시민사회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전념하는 개혁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인 오픈 러시아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야블로코, 우익 세력 연합, 그리고 처음에는 공산당까지 포함한 야당 정당들을 지원했으며 의도적으로 푸틴의 통합 러시아당은 지원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는 명성 있는 신문을 장악하고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독립 언론과 학술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이 결정들은 호로드코프스키를 다른 올리가르히들과 달리 만들었었습니다. 다른 올리가르히들은 부를 개인 소비와 권력으로만 보고 정치 변화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올리가르히들을 위한 푸틴의 불문율을 어겼습니다. 당신은 부를 유지할 수 있지만 정치에는 완전히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렘린은 그의 행동을 직접적 위협으로 보고 막대한 자원으로 정권의 정치 조직 독점을 위협하는 독립 권력 기반으로 여겼습니다. 2003년 7월 2일 호로드코프스키의 사업 동료가 모스크바 병원에서 체포되어 사기 및 탈세로 기소됐습니다. 많은 관측통들은 이 체포를 호로드코프스키에게 보내는 명확한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그 역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되기 전에 나라를 떠나라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호로드코프스키는 나는 정치적 망명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2003년 10월 25일 러시아 특수부대가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 공항에서 급유 중이던 유코스 전세기를 급습했습니다. 호로드코프스키는 총을 겨눈 채 체포됐으며 모스크바 수사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국에 인도된 지 몇 시간 만에 그는 사기, 탈세 및 기타 경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2003년 12월 러시아 총선과 2004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으며 사실상 호로드코프스키를 적극적인 정치 활동에서 배제시켰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첫 번째 재판에서 호로드코프스키는 1994 연구경 비료호 회사 아파티세 지분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절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호로드코프스키는 2005년 유죄 판결로 9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8년으로 감형되어 시베리아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정부는 유코스 자체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국가는 유코스가 280억 달러의 세금을 체납했다고 주장하며 자산 압류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주요 생산 부문은 관찰자들이 불투명하고 강제적인 매각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실제 가치의 일부에 불과한 940억 달러라는 헐값에 팔렸습니다. 수상한 러시아 페이퍼 컴퍼니에 팔린 뒤 곧바로 국영 대기업 로스네프트에 흡수됐습니다. 유코스는 2006년 파산했지만 크렘린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0년 12월 호로드코프스키가 첫 유죄 판결로 수감 중일 때 국가는 그의 사업 동료와 두 번째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들은 3억 5천만 톤의 석유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유코스가 그들의 경영하에 생산한 모든 석유였습니다. 6년 동안 호로드코프스키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연장돼 총 10년을 복역했습니다. 푸틴은 형량의 엄격함 관련 질문에 도둑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며 호로드코프스키를 미국 사기범 버나드 메이도프와 비교했습니다. 러시아 엘리트들에게 아무리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어도 누구도 푸틴에게서 독립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2013년 12월 푸틴은 10년 형기를 마친 호로드코프스키를 갑자기 사면하며 어머니의 병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을 몇 달 앞둔 시점이라 이는 서방 관객을 달래려는 홍보 제스처로 보였습니다. 호로드코프스키는 파카와 여권을 받아 바로 독일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러시아에서 추방된 호로드코프스키는 국제법정에서 박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 당국이 여러 측면에서 호로드코프스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유코스 주주들이 헤이그 중재재판소에서 500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러시아가 에너지 헌장 위반과 유코스 파괴를 위해 법 체계를 조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러시아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나발리와 호도르코프스키의 운명은 지난 20년간 계속된 국가의 위협, 암살, 의문의 죽음 정책의 일부로 고립된 비극이 아닙니다. 정권의 권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누구든지 표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푸틴 집권 후 최소 10명의 저명한 비평가가 암살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독살, 총격, 추락 등으로 사망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불량배들에게 책임을 돌리던 은밀한 작전에서 국가가 승인한 살인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분명히 진화해왔습니다. 2015년 2월 27일 야당 대표이자 전 부총리였던 보리스 님초프는 모스크바 크렘린 인근 다리에서 총 4발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시위 지지 호소 후 몇 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감시단은 그의 암살을 푸틴이 저명한 비판자들을 직접 암살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된 전환점으로 인식했습니다. 체첸인 5명 이 살인 가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시자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크렘린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2022년 벨링캣, 디 인사이더, BBCI 인베스티게이션이 공동조사로 진실을 밝혔습니다. 나발니 독살 시도 때와 같은 방법으로 러시아 연방보안국 범죄과학연구소 비밀 암살조 소속 요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 부대는 이후 나발니 독살 시도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와 드미트리 바이코프는 몇 달간 러시아 전역에서 냄초프를 추적했습니다. 여행 기록에 따르면 이 감시팀은 총격 전 최소 13번 냄초프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안나 폴리트콥스카야도 소름 끼치는 사례입니다. 48세 탐사 저널리스트 안나 폴리트콥스카야는 노바야 가제트에서 7년간 제2차 체첸 전쟁을 취재하며 러시아군의 인권 침해를 기록해 유명해졌습니다. 그녀의 보도는 러시아 당국의 분노를 여러 번 샀고 구금 위협, 강제 추방, 독살 시도도 겪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 동안 자신의 책 제목을 푸틴의 러시아라고 붙이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2004년 9월 베슬란 학교 인질 사태 취재를 위해 비행기에 탔던 그녀는 차를 마신 후 의식을 잃었고 동료들은 독살로 의심해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이 혈액 검사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독소가 무엇인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06년 10월 7일 푸틴 54번째 생일에 그녀는 모스크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녀가 사망 당시 체첸 고문 의혹 기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정권의 사건 처리 방식은 뻔뻔한 면책 특권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4남성이 기소됐지만 허술한 수사 끝에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2014년 5남성 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주범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이 이야기는 기괴하게 전환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관 살인범은 2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전 계약을 맺은 대가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리트빈코 사건은 아마도 현대사에서 가장 대담한 국가 암살로 기록되었습니다. 2000년 영국에 망명한 전직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 리트비넨코는 러시아 연방보안국가 올리가르히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암살을 시도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1999년 체첸 전쟁 정당화를 위해 FSB가 러시아 아파트 폭파했다고 비난한 책을 공동 집필했습니다. 2006년 10월 중순 리트비넨코는 런던에서 차를 마신 후 구토와 복통, 혈변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22일 후인 11월 23일 죽음의 침상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암살을 지시했다고 비난했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영국 조사 결과 그는 극도로 치명적인 방사성 동위원소 폴로늄 210에 중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물질은 국가급 원자력 발전소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독은 런던 호텔에서 2명의 러시아인과 만남을 가졌을 때 차 한 잔에 타서 그에게 투여되었습니다. 폴로늄은 러시아 우랄 원자로에서 추적됐으며 러시아 연방보안국 연구소에서 가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들은 의도적인 2단계 전략을 보여줍니다. 첫 단계는 암살로 위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처벌받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심리적 효과가 더 큽니다. 2025년 3월 초 기준 독립인권단체 OBD 인포는 러시아의 최소 1566명의 정치범 이수감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유엔은 실제 수치가 2000명을 넘는다고 추정합니다. OBD 인포는 현재 정치적 이유로 기소된 2930명 이상을 추적 중입니다. 즉 약 3000명의 러시아인 이 정치적 견해나 정권 반대로 인해 감옥에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건가요? 2024년 한 해만 최소 15명의 정치범 이 구금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2024년 2월 북극 교도소에서 사망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된 알렉세이 나발리도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한 수많은 주고사전 돈의 미익개선, 소타는 죽음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푸틴은 23년간 서방 지원 혁명에 대비했지만 2023년 6월 23일 그 위협은 측근인 바그너 그룹 사령관이자 푸틴의 요리사 예브게니 프리고진에게서 나왔습니다. 푸틴은 23년 동안 서방이 지원하는 혁명에 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23일 그 위협은 그의 측근이자 바그너 그룹 사령관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에게서 나왔습니다. 몇 달 동안 공개적으로 국방장관 쇼이구와 참모총장 게라시모프를 군사적 무능과 바흐무트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죽은 것에 대해 비난한 후 프리고진은 텔레그램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25,000명이고 문제를 해결하러 간다. 바그너 부대는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러시아 남부 군광구 본부를 로스토프나도에서 장악했고 이후 정의의 행진이라며 모스크바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가 저지하자 바그너는 13대 격추 10명 이상, 조종사 사살 후 수도 200km 이내까지 징역했습니다. 푸틴은 전국 방송에서 이 반란을 반역이라 비난했습니다. 36시간 후 벨라루스 독재자 루카셴코가 중재해 프리고진이 사면과 망명을 조건으로 진군을 멈추기로 합의했습니다. 6월 27일 모든 혐의가 취하됐고 이틀 뒤 푸틴은 프리고진과 바그너, 사령관 35명을 크렘린에서 사과시키고 그의 자산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공개적인 망신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은 목숨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히 2달 뒤인 8월 23일 프리고진의 전용기가 비행 중 폭발해 바그너의 최고 지도부 전원을 포함한 탑승자 10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서방 정보기관은 이를 폭탄에 의한 암살로 평가참아 했지만 푸틴은 이상하게도 수류탄 파편이 발견됐다며 프리고진의 부하들이 약에 취해 실수로 폭발물을 터뜨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반란은 23년간 푸틴 권위의 최대 도전이었습니다. 푸틴의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산산이 부수고 진짜 위협이 서방 자유주의자들이 아니라 그의 체제 내부에서 비롯된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프리고진은 반란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그 여파에서는 살아남지 못했고 2달 후 일어난 폭발은 푸틴의 권력에 도전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무적의 이미지를 내세운 그는 두려움에 기반한 체제에 갇혀있고 그 두려움이 체제 내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푸틴이 국민을 두려워하는지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현실화되는 걸 얼마나 오래 막을 수 있느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세계 최강 군대를 지휘하지만 내심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는 2개의 독립적인 경호팀을 두고 있는데 각 팀이 서로를 감시하며 그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음식을 먹기 전에 미리 맛을 보는 사람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독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절대적 통제력을 지닌 그는 끊임없는 암살 공포에 시달리며 외부 적보다 더 큰 두려움을 안고 산다. 그의 최대 두려움은 국민입니다. 러시아는 초강대국으로 비치지만 크렘린 국 내부에서는 국가가 깊은 편집증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웃의 심리는 해외 침공과 국내 탄압 등 주요 결정을 이끌며 러시아 전략 문서에도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정권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오직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